택배 노동자들이 물류센터에서 잇따라 사망하자 오늘 택배 노조가 CJ 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택배 노조는 CJ 대한통운의 사죄와 정부 대책 마련을 주장하면서 사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 김영주 변호사 모시고 관련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택배 노조뿐만이 아니고 이제 여러 단체들이 같이 CJ 대한통운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상황을 저희가 좀 정리해 보면 어떨까요? 네, 일단 지난 3개월간 3번의 사망 사고가 있었습니다. 예. 네, 옥천센터에서 이제 사람 한 명이 일하다가 쓰러져 사망을 했고요. 예. 그리고 아르바이트생이 감전사를 당하는 사고가 있는지 얼마 안 되어서 이렇게 트레일러에 치여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 대해서 모두 비정규직들이 사망을 하고 있고 그런데 본사는 다단계 하청구조 하에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아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정부 역시 관계 부처와 협력을 해서 이러한 문제점을 좀 해결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사망한 비정규직 노동자들만 좀 문제가 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취지로 오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네, 확실히 석 달 사이에 3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라는 사실은 한번 짚어봐야 될 부분이고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계속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 마찬가지로 하청구조 때문이라고 좀 진단을 하십니까? 네, 하청구조가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원청에서 하청으로 책임을 회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청의 경우는 아무래도 좀 금전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고 안전관리 의무에 있어서 소홀하게 하는 부분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다 보니 좀 안전교육이 미실시된달지 혹은 내부적으로 안전관리 규정을 지키지 않는달지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방치가 되는 것이죠. 때문에 이러한 사망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하청업체의 노동자가 사망했지만 CJ 대한통운 측은 즉 우리의 직원이 아니므로 보상을 못 해주겠다는 그런 입장입니까? 어떻습니까? 네, 현재 이제 세 번째 사망 사고가 발생하자 대한통운 측에서는 자신들이 책임을 지고 보상을 하겠다라고 관계자가 말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앞선 사고에서 현재 보상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상을 한다고 해도 자신들이 도의적으로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제대로 된 보상 여부가 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네, 그 여부는 또 이제 보도가 될 텐데 저희가 지금 이쯤에서 택배 노조 쪽의 입장을 좀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일 전국 택배연대 노동조합 정책국장을 연결해서요. 관련 내용을 좀 들어보도록 하지요. 김 국장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앞서서 이제 저희 전문가 선생님하고 좀 짚어보긴 했는데 일단은 공식적인 입장을 좀 전해 듣겠습니다.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요? 예, 오늘 저희가 CJ 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그 기자회견을 진행했는데요. 저희 입장은 이제 먼저 CJ 대한통운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CJ 대한통운은 위험의 외주화로 벌써 3달 사이에 3명의 노동자를 죽음에 몰아넣은 살인 기업입니다. 하지만 CJ 대한통운은 은폐와 책임 회피를 일관하기 있기에 정부가 나서서 처벌을 할 것을 촉구했고 두 번째로는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금의 CJ 대한통운이 다단계 하청으로 외주화 책임과 위험을 외면하는 구조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사고는 계속 이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앞서 입장을 밝히신 내용 중에 보니까요. 택배 관련해서 법규화 제도가 상당히 미비하다라는 그런 발언을 또 하신 것도 저희가 볼 수가 있었는데 특별히 어떤 부분에서 이런 제도가 미비하다라는 부분을 좀 느끼셨나요? 현재 택배업을 규제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주무부처라고 국토교통부가 주무부처인데도 택배업을 규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CJ 대한통운이 제 맘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법제도적 사각지대에 몰려 있고 이런 것을 CJ 대한통운이 악용하고 있다. 그런 측면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네,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그러니까 미비한 부분은 정부에게 요청하시는 부분이 있고 또 이번 여러 사고와 관련해서는 은폐된 부분 또 책임져야 될 부분은 CJ 대한통운에 또 마찬가지로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짚어주셨는데요. 앞서서 저희가 이제 그 사고와 관련된 내용을 간략하게 좀 들어보긴 했습니다만 감전 사고도 있었고 이 감전 사고가 일어난 곳이 제가 보니까 대전 쪽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여기 근데 대전 허브 물류센터입니다. 예, 대전 허브 물류센터에서 같은 곳에서 그러니까 두 번의 사고가 발생한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런 사고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택배 노조 쪽은 어떤 원인을 파악하고 계신지요? 예, 사실 CJ대한통운 택배 현장에서는 이번 사고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사고가 일어났고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먼저 택배 노동자들은 이윤 창출을 위한 저단가 정책으로 배송 경쟁에 내몰렸고 2016년 한 해만 해도 군산과 양천 2명의 노동사가 과로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추석 연휴 기간에 강남 택배 노동자가 과로사하는 등 계속 알려지지 않은 각종 산재 사고가 끊임없이 이어왔습니다. 이번에 사망 사고가 발생한 허브 물류센터가 죽음의 알바에 걸린 이유도 다르지 않습니다. 노동자 생명에는 안중이 없이 비용 절감을 위해 인력을 절감하고 위험을 외주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시설 미비나 어떤 그런 원인보다는 지금 현행 구조적인 문제를 그러니까 짚어주신 거네요.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 여러 가지 보완점 대책들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사고들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 그중에 어떤 부분이 가장 강력하게 좀 보완이 돼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예, 저희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힌 것처럼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택배업이 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준기간 산업인 만큼 노동 문제를 다루는 노동부와 주무부처인 국토부 등이 함께 협의해서 허브 물류센터 하도급 금지라든지 필수적 산업 안전 요건 마련 등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택배부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택배 운송 사업자 허가권들을 이용하여 규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러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대처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전국 택배연대 노동조합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전달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말씀 잘 듣고 참고해가지고 여러 경로로 또 보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진일 국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관련 내용을 좀 공식적으로 이 노조를 통해서 들어봤는데 역시나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던 부분하고 다 비슷한 마찬가지 내용이긴 한데요. 일단은 좋습니다. 뭐 이제 지금까지 노조가 주장한 여러 가지 미비한 부분들, 뭐 법적으로도 그렇고 또 CJ 대한통운 측에서 악용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만약에 이제 위법하다, 위법 행위가 드러나는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단체들 입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법률에 의하면 위험 예방 조치를 하지 않아서 사람이 사망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당 조항에 적용을 받는 사람은 바로 사업주입니다. 근데 현재는 지금 CJ에서 그 하청업체 쪽으로 사업을 하청을 줬기 때문에 이제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을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사업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법리상 문제가 되고요. 해당이 된다라면 해당 조항에 따라 처벌을 받겠지만 만약에 법리적으로 해당되지 않는다면 이번에도 좀 처벌은 피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역시 사업주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도 원청, 하청 그 고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부분이네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로 만나봤던 택배 노동자들의 사고와 관련한 주제였고요. 두 번째 주제 영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저희가 장현수 선수 사례와 관련해서 좀 깊이 짚어본 바가 있는데 역시 병무청이 예술체육특기 병역 특례자 전수조사에
착수하겠다. 그러니까 봉사 시간을 제출할 때 허위로 제출했는지 아닌지 이거를 이제 검토해봐야겠다는 얘기일 텐데 이거는 결국에는 이제 장현수 선수 사건이 불거지면서 시작된 일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촉발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사건의 경우 올해 국정감사에서부터 문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장현수 선수는 자신의 혐의를 부정했고요. 하지만 결국에 이제 인정을 하면서 이 문제가 불거졌는데요. 이로 인해서 병무청은 예술체육요원 특례자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요. 뭐 밝혀진 것에 따라서 뭐 강력 조치를 하겠다. 동일 사례가 없도록 제도 개선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 전수조사 과정에서는 어떤 부분이 좀 중점적으로 조사가 될까요? 뭐 지금 봉사 내용이나 증빙 서류에 대해서 조금 면밀하게 살펴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현실적으로 자신이 봉사를 했다라고 말을 하고 관련해서 증빙 서류라고 하면 진술서라 랄지 뭐 장현수 선수처럼 사진이랄지 이런 것이 전부일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밝혀내는 것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밖에 없고 조사 과정에서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달지 이렇다면은 뭐 위반 사례를 발견해서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자면은 그러니까 봉사 내용과 관련한 증빙 서류를 제출할 때 그 내는 방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지금 뭐 사진이나 어떤 문서 형태 것들밖에 없습니까? 네, 현재 무슨 엄격하게 어떤 서류를 제출을 해야 한다라고 뭐 법률적으로 정해진 서류가 없습니다. 따라서 자유롭게 사진이랄지 무슨 진술서 그리고 실제로 봉사를 받았던 사람들의 무슨 출석부 이런 것들이 전부인데요. 해당 서류를 통해서 조사하는 수밖에는 좀 한계점이 많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계점이라고 봐야 할진 모르겠는데 이렇게 봉사 활동의 실적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에 이에 대한 처벌 역시 명시되어 있는 게 굉장히 좀 약하다라는 그런 비판도 많더라고요. 네, 현재 형사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좀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된 게 이렇게 허위로 특기 활용 봉사활동 실적을 제출을 했음에도 위반 경우 경고에 그치고 경고 1회마다 5일의 복무 기간을 연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처벌이 되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국민들이 공분을 사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최근에도 양심적 병역 거부 관련해서 무죄 판결이 나지 않았습니까? 정당한 사유 없이 뭐 병역을 회피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특례에 해당을 하고 오히려 특례에 반하는 경우에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좀 비교했을 때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제도 개선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사례가 만약에 또다시 불거지게 된다면 국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건 결국엔 그 근거가 병역법일 테고요. 맞습니다. 그러면 영구 자격 박탈이라는 점은 지난주에도 저희가 짚어봤습니다만 스포츠로 따지면 종목이 축구면 축구협회가 결정하는 것이고 테니스면 테니스협회가 결정하는 것인데 이건 뭐 동일 그 종목이 아니라서요. 그러니까 만약에 다른 어떤 종목의 선수가 비슷한 잘못을 했다면 마찬가지 어떤 기준을 축구협회가 현재 제시를 해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만약에 장현 선수처럼 이런 날조를 한다면 영구 박탈 같은 문책을 받게 될 거라고 우리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이게 좀 제가 당연하게 좀 어렵습니다만. 네, 병역법상 처리를 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협회 차원에서의 중징계가 예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축구협회 측에서 국가대표 영구 박탈 처분을 내렸습니다. 뭐 다른 협회에서도 유사한 수준의 수위의 처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병무청에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라는 내용을 저희가 두 번째 주제로 짚어봤고요. 마지막 주제 영상 준비했습니다. 만나보시죠.
네, 불법 유흥업소에서 동료가 받아온 뇌물, 이 뇌물을 나눠 가진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무죄가 선고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 무죄를 선고받기까지의 배경, 과정들이 참 기가 막힙니다.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이 사건은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관내 유흥업소를 단속을 하는 경찰관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A 씨의 경우 이 경찰관이 유흥업소를 단속을 하면서 뇌물을 받아왔습니다. 네, 이분의 경우 약 10개의 업소에서 월 100만 원씩, 1000만 원씩을 뇌물을 받아왔는데요. 이제 비경찰관의 경우는 사실상 나눠 가진 혐의는 없다라고 현재 무죄 판결이 났는데 같이 수사 대상이 되자 이분이 지금 실제로 나눠 가진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12회에 걸쳐 300만 원씩 총 3,600만 원의 뇌물을 주었다. 그러면서 관내에 있는 유흥업소 단속을 피하도록 도와줬다라는 혐의로 검찰 진술을 했고요. 해당 진술은 굉장히 결정적인 증거가 되어서 기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무죄가 받은 이유가 굉장히 결정적인 진술에 해당했던 이 A 경찰관의 진술이 법원에서 선서를 하면서 이거를 뒤집었습니다. 실제로 내가 나눠준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결국 이 결정적인 증거에 해당했던 진술이 번복됨에 따라 비경찰관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까 저희 그림으로 조금 알기 쉽게 정리한 내용이 있는데 그거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이제 막 TV를 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복잡하게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일단은 이 중간 A 경찰과 B 경찰에 끼어 있는 사람이 그 룸살롱 황제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이경백 씨인 거네요. 그리고 이 두 사람 사이에서 진술과 관련해서 약간 오락가락하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경찰 A 씨가 단속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고 그리고 이 구속한 수사에 또 일조한 게 또 경찰 B 씨라고 하는데 지금 경찰 B 씨가 지금 현재 무죄를 받은 그런 상황으로 저희가 정리하면 될 텐데 이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영화에서도 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일인 것 같아서 이런 질문을 드리기가 조금 어렵긴 한데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까?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다고 봐야 되나요, 저희가? 실제 수사할 경우에 이런 사례가 없다고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래요? 종종 있다라는 표현은 조금 조심스럽기는 한데요. 이게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굉장히 서로 대가성을 이유로 진술을 번복을 한다거나 아니면 꾸며낸 진술을 하는 경우는 굉장히 비일비재합니다. 이게 수사 단계에서는 이렇게 계속 유지가 되다가 법원에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하고 발언을 하게 될 때 위증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경고성 문구가 있는 선서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본인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는 굉장히 흔합니다. 그렇군요. 그 번복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사죄한 것이 이경백 씨라면 이경백 씨가 지금 수감 중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에서 처벌이 어느 정도 더해진다고 보면 될까요? 네, 실제로 A 경찰관과 이경백 씨는 검찰 소환 일정이 굉장히 겹쳤습니다. 약 3일 정도 소환 일정이 겹쳤다라고 하는데요.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을 때 수사관들의 눈을 피해서 서로 대화를 할 때 실제로 우리가 타겟으로 삼아야 할 것은 B다. B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람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증언을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검찰 단계에서 진술을 법원으로 치면 위증을 교사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게 하지만 위증죄나 위증교사죄의 처벌은 조금 어렵습니다. 위증죄의 경우에 법원에서 선서를 한 증인, 즉 이른바 신분범이라고 하는데요. 이 경우에만 처벌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수사 단계에서 거짓된 진술을 했기 때문에 위증이나 위증교사죄로 처벌을 받기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는 조금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경찰이나 수사기관이 굉장히 열심히 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밝혀내기가 어려웠다라고 한다면 위계에 해당할 텐데 과거 대법원 판례에도 단순히 진술만으로는 조금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를
번째로 처벌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전례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위증이 아니고 허위 진술을 사주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라고 해도 사실상 뭐 처벌이 가중된다거나 이런 것은 조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저희가 주제까지 만나봤는데요. 오늘 다양한 이슈들 김영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